게으른 아들. 작은 마을에 게으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제 그만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아, 언제 줘도 줄 건데 한 미천 떼주면 저도 저 살 길을 찾지 않겠소? 하지만 제 손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벌어보기 전에는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그 완고한 남편 몰래 아들한테 돈다발을 건넸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네가 번 돈이라고 해라. 아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일해서 번 겁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던 아버지는 말없이 돈을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은 돈이 타는 것을 바라보며 애가 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귀중한 노동의 대가를 손에 쥔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아들을 본 어머니는 달려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이구 얼굴 좀 보자. 어이구 우리 아들. 응?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니? 아들은 화병으로 쓰러진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돈을 내놓았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번 돈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아이고. 기뻐하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이번에도 돈을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화로 속의 돈을 황급히 꺼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 돈을 버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제서야 아들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네가 노력해서 네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왔구나.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스스로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빛나는 배려. 일본의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병이 있고 척추가 좋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생각하고 조그만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장사가 너무 잘 돼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매출이 쑥쑥 올랐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가게에 앉아있는 아주머니의 한숨 어린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집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고 보니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가게 규모를 더 축소하고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에 찾으시는 물건이 없네요. 저 가게에 한번 가보세요. 그 결과 바빠서 눈코 뜰 새 없던 부부는 시간이 남게 되었고 평소 관심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설을 신문에 응모하여 당선되었고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글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것은 미우라 아야코, 그녀의 빛나는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귤을 세는 아버지. 주택가 골목 끝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수북했습니다. 주인이 배달 간 사이 아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승용차에서 내린 부부는 낱개로 내놓은 귤을 하나 먹어본 뒤 한 상자를 주문했습니다. 아들은 냉큼 귤 상자를 들어다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 차가 막 출발하려 할 때 누군가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귤 상자 좀 확인 잠깐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부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인은 트렁크에서 귤 상자를 꺼내 가게 안으로 도로 들여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제대로 팔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게 싫어 불쾌하기도 하고 계산이 잘못됐나 싶어 궁금하기도 한 부부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상자를 열어 귤을 바닥에 쏟은 주인은 상자에서 상한 귤들을 가려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5개가 골았군요. 주인은 다른 상자에서 성한 귤 5개를 골라 상자에 채워놓고는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상자째 판다고 그냥 들여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가게 귤이야. 아, 예, 아버지. 주인은 귤 상자를 다시 차에 실은 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들은 그 뒤로 귤을 상자째 팔게 될 때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일일이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에서 과일을 상자째 산 손님들은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기분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도둑 수업. 어린 시절 우리 옆집에는 한쪽 팔이 없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시간이면 그 아이는 언제나 옥상에 올라가 우리 집 앞마당을 내려다보거나 등굣길에 제잘되는 아이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말이라도 걸라치면 그 앤 고개를 푹 숙이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옥상 위에 아이를 발견한 나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저엔 팔이 없대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만 있는 거래요. 저런 딱하구나. 아마 그날 저녁이었을 겁니다. 아빠가 갑자기 창고에 버려둔 낡은 책상을 드러내 부러진 다리를 붙이고 마당 한가운데 전깃줄을 연결해 전등까지 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서 공부하자. 이제 아빠가 우리 딸 과외 선생님이다. 네,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아빠가 만든 뜨락 교실에 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보아라. 그날부터 나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1시간씩 교과서를 읽고 동화책도 읽었습니다. 아빠가 그 별난 수업을 그만둔 건 옆집 아이가 이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이삿짐 트럭을 본 아빠가 물었습니다. 옆집 아이 이사 가니? 네, 그런데 왜요? 그래. 다른 데 가서도 공부를 계속하면 좋을 텐데. 나는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옆집 아이의 이사에 왜 그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끝내 말을 아끼셨습니다. 내가 아빠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된 건 세월이 흘러 강산이 2번쯤 바뀌고 난 뒤였습니다. 어느 날 소포 하나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알 수 없는 이름, 알 수 없는 주소. 아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포를 뜯었습니다. 그 속에는 동화책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옆집에 살았던 외파리 소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따님에게 읽어주시던 동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날마다 옥상에서 도둑 수업을 했었답니다. 그 도둑 수업으로 희망을 얻어 이사 후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까지 마친 뒤 얼마 전 동화 작가가 되었다는
외파리 소녀의 편지였습니다. 아빠는 그날 밤 배달된 한 권의 동화책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